네, 초인의 정치본색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용남 전 의원 나오셨고요,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명태균 씨 녹취록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녹취 파일이 2,000개라는 썰도 있고 4,000개라는 썰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정작 중요한 명태균 씨가 따로 보관했던 거는 아직 안 까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있을 것 같습니까? 어제 MBC 단독 보도에 보면 하드디스크를 폐기하라고 했는데 그 하드디스크에서 검찰이 그걸 복원을 해냈다는 거잖아요. 근데 USB 파일이 한번 꽂혔어. 근데 USB 파일 안에 대통령 그 녹화 파일이 있는 거예요. 녹음 파일이 있는 거야. 그러면 제가 컴퓨터에 잘 문외한이라서 우리 저 김연아 평론가가 잘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캐치 파일 같은 게 그거를 발견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캐치 파일 같은 게 있으면 요거 해서 그 대략적인 내용이 살짝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파일명은 발견을 한 것 같아. USB를 꽂았어. USB를 꽂은 흔적이 있어. USB 파일의 명이 있어. 그 파일명은 발견한 거야. 그렇죠. 근데 파일의 내용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일종의 그러니까는 파일을 읽은 기록. 그렇지. 그 파일을 읽은 기록만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 파일의 본체는 그 파일이 들어있던 USB 내에 있는 건데. 그렇죠. 그거는 지금 검찰이 못 찾았다. 못 찾은 거죠. 그러면 결국 그 USB 파일의 행방이 궁금할 수밖에 없네요. 만약 그게 세상에 드러나면 정말 뒤집어지겠죠. 그렇죠. 이게 근데 그것까지 버렸다는 게 명태균 씨 주장인데 USB 파일을 버렸을까? 이건 보험인데 진짜. 안 버렸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네, 지금 명태균 씨는 처음에는 호기 있게 나 구속하면 한 달 이내에 하야 탄핵 얘기했습니다만 이제는 조금 현실 감각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내일 영장재판에서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최고의 목적은 이제 빨리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본인 입장에서는 몇 달 정도 살고 나오는 것이고 그게 몇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의 기소 내용이 만약에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힌 범죄 사실로 한정된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 합쳐서 한 2억 4천만 원 정도 받은 거, 그리고 김영선 의원 측으로부터 받은 그 금액이 약간 좀 줄었더라고요. 예. 8천만 원이 좀 안 되는 금액이던데 9천만 원이 아니고. 예. 거기 선에서 그냥 기소가 된다고 하면 뭐 그렇게 위로를 하지 않겠어요? 주변에서 막 길어야 이거 1년이다. 그렇죠. 1년 안에 나온다. 그러니까 조금만 버텨라. 이렇게 좀 꼬드길 텐데 네. 그거에 현혹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렇다고 그거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파일을 질러서 본인에게 지금 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직전인 본인에게 이익이 될 건 또 없잖아. 굉장히 이제 사적으로만 보자면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스탠스를 처음에 그러면 달리 잡았어요. 그렇죠. 차라리 내가 공익신고자가 되겠다고 네. 하고 내가 그동안 대통령 부부와 있었던 일을 모두 공개하겠다. 그런 스탠스로 맞아. 잡았으면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뭐 최근까지도 아니었고 그래서 아마 명태균 씨 본인은 몇 달 고생하고 나와야겠다. 이제는 조금 일을 키우지 말고 축소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게 아마도 권력의 뜻하고도 부합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을 거고 이제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은데 또 세상 일이라는 게 모르잖아요. 그렇죠. 꼭 권력의 의지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으니까. 정유미 창원지검장이 잘못한 거네요. 이 사건을 너무 묵혀놨어. 아. 묵혀놓다가 강혜경 씨가 퍽 하고 튀어나올 줄 몰랐던 거죠. 예. 그러니까 수사과에 갖다 처박아 놓고 검사가 수사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찐윤이라고 뭐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친윤 검사로 불리는 정유미 창원지검장이 그냥 계속 묵혀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제 변수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뒤늦게 수습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 만약에 그때 제대로 다뤘더라면은
물론 이제 선관위 고발로 시작이 된 거긴 하지만 명태균 씨가 그렇게 할 만한 여지가 있었겠지만 지금 너무 시간이 지나가 버렸잖아요. 사람들 시선은 피할 수 있었겠지. 네, 만약 그렇죠. 그랬다면. 그때 예. 그냥 차라리 그냥 빨리 사건을 처리를 해버렸다라면 됐는데 그걸 안 하겠다고 버팅이다가 지금 이 지경까지 와버린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USB 어딘가 틀림없이 숨겨놨겠죠. 뭐 아버지 그랬을 것 뭐 같아요. 없애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랬을 것 판속이든 어디든 간에 갖다 예. 놨겠죠. 근데 그걸 들고 있으면서 사실상 무언의 협박을 계속하는 상황이 될 거고 지금 주변에 그런 얘기 했다 그러잖아요. 대통령과 통화는 80%에 달하는 중간 내용이 잘려 있다. 거기에 경천 동지할 내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윤 대통령하고 자기하고 지금 보도 나온 걸로 봐도 한 2분 가량 통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공개한 건 몇십 초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전이든 후든 뭔가 얘기가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맥락이 있었겠지. 네. 예. 그러면 뭐 공천에 대해서만 얘기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공천 말고 다른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뭔가 대통령한테 얘기했거나 대통령하고 대화를 한 게 있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공개된 녹취 내용이 자기 뭐 그 수행 비서라고 하는 사람한테 뭐 들려주다가 자랑하다가 한 거니까 그렇죠. 자기가 일부분만을 들려준 걸 이제 녹음을 해서 그 사람이 이제 공개를 민주당 쪽을 통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뭔가가 있는 내용까지 만약에 공개가 되면 뭐 지금 이 경천 동지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대통령 탄핵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사건이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고 시끄럽지 않았으면은 명태균 씨는 이 대통령 녹음 파일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검찰과의 수사 과정에서의 뭐 딜을 하든 그렇지. 아니면은 검찰이 자기를 이제 수사하려고 할 때 나 대통령하고 이런 관계가 있는 사람이야라는 걸 근거로 삼아서 자기의 방어막으로 활용했든 어떤 방식으로든 활용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이미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하고 뭔가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는 뭐 다 알려진 사실인 거고 이제 예.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활용하기는 지금 어려워진 거고 지금 와서 이제 이거를 활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파일 내용에 따라서 활용의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건데 만약에 이 파일 내용이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뭐 시시콜콜한 무슨 뭐 이런 내용이다 시시콜콜한 대화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면은 지금 꺼내봐야 뭘 뒷받침하게 되냐면은 지금 이제 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들어있는 사실은 이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또는 이준석 의원들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과시하고 다니면서 돈 받은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명태균 씨가 공개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예. 그런 이유에서 공개할 이유가 없는 거고 만약에 이게 거기에 정말 경천 동지할 얘기가 들어 있어서 공천 거래나 이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공개함으로써 또 명태균 씨는 추가적인 다른 이제 그렇죠. 이 혐의를 죄를 그렇죠. 짊어지게 되는 건데 예. 그런 이유에서도 공개할 이유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명태균 씨 구속 이전에는 우리가 이 내용을 이제 들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구속이 된 이후에 이 검찰이 예를 들면 권력의 어떤 뭐 최상위 권력의 어떤 의지나 이런 거에 따라서 뭐 명태균 씨하고 거래를 할 어떤 뭐 이런 상상은 우리가 해볼 수도 있겠죠. 그 과정에서 검찰이 이 내용을 입수하게 되는 과정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이 검찰의 수사를 우리가 지금 못 믿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제를 놓고 보면 이 녹음 파일의 내용이 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한테 도움이 될 일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그렇죠. 어떤 내용이든 간에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검찰 수사에 완전한 컨트롤 하에 들어가 있는 그 상황일 텐데 명태균 씨가 구속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에서 검찰이 손에 넣더라도 우리가 이 내용을 알게 되는 것은 요 검찰 수사 하에서는 어려울 것이고 나머지 뭐 특검이 진행되든가 아니면 다른 유출이 되든가 이런 게 아니면 아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대통령 부부하고 관계를 보면 몇 가지 시기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5월달, 6월달 주로 이제 통화하거나 아니면 뭐 그 대통령 특별 열차에 타고 갔다던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예. 근데 명태균 씨가 스스로 얘기한 것처럼 2022년 10월이나 11월 무렵에 공직기강이 찾아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이걸 떠벌리고 다닌다는 거를 공직기강이나 대통령실에서 파악을 어느 정도 했었다는 그렇지.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얘기 나오는 게 그러니까 10월 말쯤에 황종호 행정관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를 단절시켰다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 시점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대통령하고 뭔가 직접 소통하는 게 어려웠다고 하면 예.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바로 나오는 내용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꿈자리 얘기 나오고 해외 순방 얘기 나오고 예. 캄보디아 간 거. 예. 앙코르와트. 예. 예. 그리고
창원 산단 문제 걸려 있고 예. 그리고 김영선 공천 문제가 걸려 있단 말이에요. 굵직굵직한 것만 얘기하면. 그러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김건희 여사하고 계속 소통을 했다. 그러다가 지금 검찰이 마지막으로 복원했다고 나온 게 텔레그램 메시지 9개인가요? 올해 2월에 김건희 여사하고 주고받았던 것까지 복원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결국은 사이가 결정적으로 틀어진 거는 대통령하고 관계는 어느 정도 끊어졌다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하다가 김영선 공천이 어그러지고 선관위 고발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명태균은 그냥 버려진 상태가 되어버렸다. 아.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찰은 그거 정유미 검사장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잘 아시겠지만 제일 먼저 1순위로 보고를 했을 것 같거든요. 선관위 고발 사건이고 현직 그럼요. 국회의원이 걸려 있는 사건이다. 그렇지. 당연히 지검장한테 처음으로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제일 예민하게 봤을 거고. 근데 그거 안 들여다보고 가만히 내버려뒀잖아요. 명태균은 속이 막 바짝바짝 타들어가는데 안 나오고 자기들끼리는 갈등이 생기고 그러다가 강혜경이라고 하는 변수가 튀어나와 버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김건희 여사하고 어느 정도까지 관계를 맺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어느 시점부터 혼자 외톨이가 돼버리고 김영선까지도 떨어져 나가니까 이젠 진짜 아무것도 없는 인간이 되고 난 다음에 도끼가 잠깐 올라섰던 것 뿐이다. 그렇지. 예. 그렇게 판단한 게 그러다가 지금 맞는 것 탁 하고 같습니다. 기가 죽어가지고 저렇게 예. 일단 검찰 앞에 가서 엎드린 꼴이 돼버린 건데요. 근데 글쎄요. 어느 정도까지 자기 길을 살려가지고 이 USB를 공개할지는 모르겠는데 공개를 한다 그래서 글쎄요. 누군가가 옆에 조력자가 또 있어야지 공개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일단 구속시켜가지고 넣어버리면은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는 가족이든 뭐 아무것도 할 수 누군가가 없죠. 공개를 대신해버리지 않는 한 예.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사법 리스크가 이렇게 현실화된 상태에서 명태균 씨가 스스로 어떤 녹취 파일을 공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조력자라고 할 만한 당장 이제 내일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되면 가장 확실한 조력자는 사실은 변호인이죠. 왜냐하면 그 누구도 면회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물론 접견 금지 조치를 취해놓으면 그것도 못하죠. 가족도 그렇죠. 면회가 안 되고 예. 되더라도 일반 가족이 할 수 있는 일반 면회는 다 녹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한단 말이죠. 그렇죠. 예. 거기서 뭐라고 못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가면 그 밑에 USB 묻혀 있는데 그거 하면 다 녹음이 돼요. 그러네. 뭐 자동으로 그러네. 녹음되게 돼 있으니까. 근데 유일하게 녹음이 안 된 상태에서 비밀 보장되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변호인입니다. 그건 이제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예. 그 변호인과의 접견은 녹음을 못 해요. 근데 지금 보면 명태균 씨 변호인은 명태균의 변호인이 아니에요. 누구의 변호인입니까? 김건희의 변호인이지. 이 말하는 네. 거 보면 이 명태균 씨를 오히려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는 그렇죠. 얘기인데 저걸 왜 변호사가 저렇게 얘기를 하지? 예. 라고 하는 장면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건 실질적으로는 명태균 씨의 변호인이 아닌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김건희 여사의 변호라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못하는 것 같은 게 MBC 라디오에서 이 한 말 그러니까 5월 9일 새벽 0시 20분 경에 이준석이 먼저 도발을 해서 야 그거 경선으로 간대 다시 알아봐 라고 해서 명태균이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한 것 같다. 그래서 이준석이 악의 축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오히려 공천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말들이 많았고 그리고 그걸 명태균 씨, 이준석 씨가 이준석 의원이 서로 간에 계속 그 이야기를 했고 그 윗단에 김건희 여사한테 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신이 가로치고 가로 닫고 친하니까 직접 연결해서 또는 김영선의 대리인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친하고 김영선의 대리인으로 활동했으니까 당신이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확정을 짓거나 알아봐라 라는 뉘앙스인 거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공천의 전 과정에 명태균 씨는 일종의 브로커로서 작동을 했고 당시의 당대표였던 이준석 씨는 그거를 알고 있으면서 묵인했다. 또는 지시를 받았다. 그렇지. 지시를 받고 이행했다.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는 최종적으로 야 그거 그냥 전략공천
단수 공천으로 가자라고 대통령과 함께 협의하고 명태균 씨에게 가장 먼저 알려줬다. 이런 알리바이가 지금 돼버리는 거거든. 완벽하게 구성이 처음부터 끝까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5월 9일 아침에 명태균 씨가 이렇게 김건희 여사한테 계속 전화를 해서 결국에는 전화를 남편인 윤석열 당시 취임 하루 전 당선인에게 바꿔주면서 예. 왜 그거 하나 빨리 해결 못해서 이렇게 명 선생님이 여러 번 전화하게 만드느냐, 대통령 자격 있느냐는 말까지 나오게 만들고 결국엔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에게 전화했으니까 이거 끝났으니 안심하고 오시라. 이게 그날 새벽부터 쭉 이어진 스토리가 다 연결돼서 그렇죠. 지금 국민들이 갖고 있던 어떤 의혹, 이거 대통령 부부가 적극적으로 공천 개입한 거 아니야라는 거를 더 확신하게 만드는 스토리인데 그렇죠. 그 바탕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새벽에 당시 이준석 당대표가 명태균 씨한테 경선으로 갈지 모른다는 힌트를 줘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근데 저 얘기를 왜 할까? 그건 아마 김소연 변호사가 이준석 의원과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작용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약간 그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렇죠. 말인데 예. 글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 의원이 만약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나와서 조사받아라 이런 연락이 간다 그러면 고분고분 조사를 받을까요? 근데 뭐 아니 검찰 받을 것 조사한다 같은데.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그래서 어제도 좀 말씀드린 게 김소연 변호사가 아까 이제 김건희 변호인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그래서 심지어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이냐도 사실 의심이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 엑스맨도 엑스맨인데 첫 번째 정체성은 이준석 저격수다. 이분은 원래 그렇잖아요. 이준석 의원하고 사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로 계속 이어져 왔던 거지 그때 않습니까? 그랬었지. 그래서 참. 어제도 사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네. 여기 나타난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네. 그리고 이분들의 이 어떤 이분들이라고 하는 것은 김소연 변호사가 여기 와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명태균 씨니까 지금 변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네. 아무래도 용산의 의향이나 이런 게 작동하고 있는 바가 있을 거잖아요. 예. 뭔가 이준석 의원한테 뭔가 떠넘기는 그러한 뭔가 흐름이 지금 있는데 그걸 이행하는 과정에서 김소연 변호사가 이준석 저격수로서의 그 정체성이 앞서다 보니까 지금 이 얘기를 다 풀면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은 김소연 변호사가 하고 싶었던 말은 그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의 그 전화 통화 내용이 이준석 의원의 어떤 플레이에 의해서 불순한 의도로 결국 생산된 내용이다. 이 전화 통화 내용이 그 신뢰성이 없는 거다를 말하고 싶었지만 지금 그게 안 됐어. 그렇죠. 증명을 해버린 거다. 요걸 어제 말씀드렸는데 그게 안 됐어. 그러면 검찰이 가르마를 소위 말하는 가르마를 검찰이 이거 뭐 김소연 변호사 이거 이 변호 전략이 망했구만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조선일보가 단독 이래갖고 쓴 걸 보면은 명태균 의혹 규명위에서 김종인, 이준석도 조사 방침 이거잖아요 지금 검찰은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이준석 의원을 부르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이게 쿵짝이 지금 맞는 거죠 서로 김소연 변호사 와가지고 조사 과정에서 명태균 씨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준석 의원이 중간에 이랬어요 저랬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이랬어요 저랬어요 얘기하는 거고 검찰은 거기에 장단을 맞춰서 그러면 이 얘기를 다 규명을 하려면 공천 얘기를 지금 안 짚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검찰이 그렇죠. 이 얘기를 다 찾아보려면 이준석을 불러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가는 거고 지금 이 쿵짝이 맞는 거죠 지금. 근데 이렇게 되면 리스크가 굉장히 커져요 정권 입장에서는. 그렇죠. 굉장히 커져요. 네. 아니, 이준석 의원이 어디까지 얘기할지 모르죠. 파일은 명태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파일은 명태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준석 당 대표도 김건희 여사와 굉장히 많이 연락했어요. 확실하고요. 관련해서 그럼 명태균만 더 중요한 파일을 가지고 있을까? 이준석 의원이 훨씬 더 중요한 파일 많이 가지고 있을걸요? 그게 이준석 의원 지금 외국에 있다잖아요. 게다가 들어올 국회의원이잖아. 들어올 때 기자들이 공항에 그럼- 뻗치기를 좀 해가지고 제일 제일 먼저 물어봐가지고 뭔가 얘기 듣는 기자가 특종할 것 같은데 보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네. 명태균 씨와 용산도 음.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는 또 많은 걸 알고 많은 걸 갖고 있을 수도 있겠죠. 이제 평론가 레벨에서 상상을 해보면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제가 이제 평론가 레벨에서 추정할 때는 이준석 의원이 마지막까지 이 사건에서
이 마지노선에 주고 싶은 거는 자기 전당대회 문제일 것 같거든요. 그렇지. 전당대회에서 어떻게 이분은 대표가 되었는가 네. 요 문제인데 아. 이 사안과 그다음에 뭐 여타 용산과 또 명태균 씨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를 다 뒤섞여 버리면 지금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검찰이 확인하겠다는 게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면은 2020년 10월, 11월 중에 이 김영선 전 의원과 만난 거고 심지어 2022년 지방선거 때는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유영아 의원하고 단일화를 할 것 같냐? 명박사 어떻게 생각해? 예. 라고 김종인 위원장이 명태균 씨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에 대해서 지금 검찰을 확인하겠다. 뭐 이게 계속 검찰이 펼쳐요 이거를. 그렇죠. 왜 네. 펼치냐? 근데 그쪽으로만 펼쳐. 다 김- 펼치냐? 김종인, 이준석으로만 펼쳐. 그러니까 왜 김종인, 이준석 쪽을 쫙 펼치냐? 네. 테이블에 다 올려놔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올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준석 의원이나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다 덮자고 해야 해결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아, 다 얘기하지 말자. 그걸 이렇게 해야 원한다? 해결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몰고 가려는 거 아닐까 의심이 된다. 평론가 입장에서. 근데 근데 묻고 그거는- 따블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개혁신당 그렇죠. 입장에서는 네. 야 묻고 아니, 따블로. 아니 당대표가한테 당대표가 공천 얘기하는 거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네. 없잖아요. 네. 대통령이 공천 얘기하니까 문제를 삼는 거지 지금. 그렇지. 제가 비대위원장이 보기엔 공천 이제 얘기하니까 뭐가 문제가 돼?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른바 창원 경남 지역에 그야말로 지역 선거판에서 놀던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전국구로 만들어준 원인 제공자인 건 맞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른바 지역 여기를 뭐랄까 조폭에 비유하면 네. 어디 저 서울에 목포나 진출할 수 있도록. 순천에 있던 를 전국구를 만들어 준 거지. 네. 예? 큰 선거판에 끌어들이면서 그 원인 제공자인 거는 틀림없는데 문제는 그러면 의도대로 권력의 의도대로 김종인, 이준석을 끌어들여서 그쪽 선에서 마무리가 되느냐? 절대로 그렇게 안 끝나죠. 왜냐하면 그래 그러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묻고 더블로가 하면서 당장 소환되는 게 누구냐면 대통령 부부란 그렇지.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 다 까보자 아, 하면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할 수 없지. 검찰이 그거를 이거 감당할 감당 수 없어. 못해요. 제가 보기엔.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대표로서 실질적으로 공천에 관여를 하지 않았고 예. 재보궐선거 윤상현 의원이 공관위원장 맡으면서 거기서 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상황이었다고 하면 예. 이준석 대표하고 뭐하러 그 카톡을 자정이 넘은 시각에 주고받았으며 예. 그때 지금 또 다른 보도를 보면 이준석 대표하고 얘기하는 사이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서로 얘기를 주고받았을 거 아니에요? 공천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얘기, 그 얘기도 같이 나눴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 함성득 경기대 원장 그 이름을 언급하면서 공천이 무산될 경우에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대화도 나눴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은 단순히 이준석 이제 당시 대표가 잠깐 카톡만 보내고 요 정도로 끝낸 게 아니라 둘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그 사이에 나눴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아까 그 김성환 시사평론가가 말씀하셨던 이건 제 상상입니다. 그냥 상상으로 들으십시오. 아니 다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큰 이슈는 그 한 1년 전부터 사실은 성매매 사건이었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이제 이준석 당시 당 대표를 젊은 그 정치인을 굉장히 예뻐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의지했듯이 이준석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과 뭐 어떤 불쾌한 감정이 생기고 뭐 이런 다음에도 김건희 여사에게 의지했었을 가능성, 그러면서 그 중간 다리를 김건희 여사가 놔줬을 가능성, 그런 것들 중에서 좀 이런 거는 나는 들키고 싶지 않아 라는 그런 또 다른 사건들이 뭐 성매매 사건을 비롯해서 있지 않나? 뭐 그런 이제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개혁신당의 원래 총선 전 포지셔닝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진격을 해야 돼. 맞습니다. 예. 진격을 해야 돼. 오, 이거 혹이다. 그리고 보수 개혁해서 우리가 제대로 한번 해보자. 아니면은 국민의힘으로 오히려 접수해버릴 수 있다. 이런 포지셔닝이 맞거든요. 원래 그거는 그런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네.
떳떳해야죠. 그렇지. 명태균하고 떳떳해야지 그렇지. 관계가. 지금 그게 불안불안한 상황으로 네, 보인다는 사실 거예요.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그렇죠. 지금 개혁신당이 야당으로서의 일종의 야성을 좀 잃고 특히 명태균 게이트가 진전되면서 이거는 입장이 애매모호하고 그렇죠. 특히 초반부에 이른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그 선의의 조언 얘기가 나오면서 이건 뭐지?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부터 지금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는데 그 정말 그 좋은 상황이 전개가 됐는데 그 상황에서 오히려 올라가질 못하고 같이 공도동망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게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쉽습니다. 아쉽고 좀 개탄스러운 상황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정권에서 싹을 자르거나 아니면 속된 표현으로 완전히 죽일 수 있느냐? 저는 일종의 그들은 운명 공동체적인 성격이 강해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검찰이 심상치 않아 보이는 건 분명히 있는 게 네. 물론 이제 결말이 그렇다라는 말씀 은 아닙니다. 결말이 그들의 의도대로 다 뭐 이렇게 덮고 가는데 성공하는 거냐 아니면 뭐 폭탄 터지지 빵 터지는 거냐 그건 이제 모를 일인데 가령 말씀하신 이제 맥락에서 최경희 기자님 말씀하신 맥락에서 어제 SBS 보도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창원지검이 이제 구속영장 청구할 때 넣어놓은 얘기 중에 그러니까 꼭 이런 찝찝한 걸 넣어놓는 거죠. 이 2022년 4월달에 그때 이제 이준석 대표 성접대 의혹과 관련돼서 징계 절차를 윤리위가 개시한 다음 날에 명태균 씨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 내용 중에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는 대화가 있더라. 김건희 여사나 함성득 교수를 언급한 대목들이 있고 윤리 결정에 대한 대책을 명태균 씨하고 이준석 의원이 막 논의를 하더라. 이거를 이제 제시를 했다 검찰이 이 내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보도가 된 건 아니에요. 무슨 대화를 했는지가. 예. 근데 이제 상상을 하면 예. 마치 그런 거 아니냐, 그렇죠? 제 아까 상상처럼. 그렇죠. 예. 혹시라도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가 가까우니까 예. 그 명태균 씨와 이준석 의원이 이전부터 알던 사이니까 지금 윤리위가 나를 겨냥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떤 징계 절차를 개시하는 것 같은데 명태균 사장 뭐 아는 거 있어. 그리고 김건희 여사 가까우니까 혹시 그쪽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어. 또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까? 뭐 이런 대화를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상상의 나래를 사람들은 펼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아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나 개혁신당의 스탠스가 이제 초반부터 해서 이제 불분명했느냐라는 그러한 의혹과 엮여가지고 이런 보도들이 앞으로의 어떤 상황을 이제 어느 정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예견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거둔과 동시에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또 지금 김소연 변호사라든지 용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 사건의 어떤 본체와 해당되는 거를 막 이렇게 흐리게 만들어가지고 이준석 의원 쪽으로 막 떠넘기려고 던져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가능하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저는 궁금한 게 예. 그러니까 5월 9일 0시 20분에 이준석 대표가 명태균한테 문자 보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선하라고 하던데 뭐 정확하게는 윤석열이 김영선 경선하라고 한다던데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전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명태균이라는 사람하고만 소통했을 것 같지 않아요. 아, 그럼요. 김건희 여사랑 직거래했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렇겠지. 예. 그 사이에 그러니까 그걸 불편하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고 왜냐하면 계속 김영선을 꽂아 넣어달라고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예. 명태균하고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은 단수로 그냥 바로 전략공천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그게 마뜩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사이에 누군가가 또 들어온 사람이 또 있었겠지 얘기가. 예. 그러니까 뭐뭐 하라고 한다던데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든 아니면 윤상현 의원이든 누구든 뭔가 그 이준석 대표하고 얘기를 나눴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렇죠. 그리고 명태균은 화들짝 놀라가지고 다 된 밥이라고 생각했는데 놀래가지고 그날 아침에 막 대통령한테 카톡 보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김건희 여사하고도 또 뭔가를 주고받았겠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뭐 전화 통화를 했든
김건희 여사가 전화를 바꿔줘가지고 대통령하고 결국 그 말을 듣고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전략공천 됐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통화한 당사자도 이준석 대표예요. 맞아. 봐 전략공천 하라고 했잖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 예. 그렇게 이준석 대표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준석 대표는 그 스탠스가 아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 그 봐. 예. 그거 아닌데 예. 왜 넌 그렇게 나한테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투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전사가 여기에 전사까지만 꽤 맞추면은 이거는 만약에 그걸 전략공천하는 거를 대통령 입에서 그 말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냥 그쪽 방향으로 갔다고 하면 윤상현 의원이 뭐 부인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것 자체로 그냥 모든 그림이 완전하게 꽤 맞춰진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만 입 열면 그냥 게임 끝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걸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2022년 6월 1일 선거였잖아요. 예. 그러면 13일에 법정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이 되고. 뭐 예. 보장돼야 되고요. 예. 그래서 그 선거 때 선관위의 후보 등록 기간이 언제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거의 아슬아슬하거든요. 그래서 경선이 가능했을 것 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예. 왜냐면 경선하려면 적어도 이틀 내지는 3일이 걸리잖아요. 근데 5월 9일에 예. 그러면 이게 선관위 등록 전에는 무조건 공천이 그래. 확정돼야 되니까 이게 경선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보이는 상황인데 왜 경선 얘기를 꺼냈을까? 꺼냈을까? 근데 이준석 의원도 뭐 나이야 젊지만 이 정치판에 들어온 지가 꽤 많이 됐기 때문에 얘기하는 걸 액면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항상 뒤에 그러네. 뭐 복선이 있고 그러네. 노림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경선이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상황과 시기였는데 왜 경선을 툭 던졌을까? 뭐 다른 노림수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저 사법적 판단은 어떻게 나중에 만약에 수사를 한다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인들 지켜본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랬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윤석열, 김건희의 의견을 따르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대표랄지 공관위원장도 각자의 의견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가 3월 이후에 그 김영선 의원, 그 다음에 김영선 의원이 가지고 온 어떤 것들에 관해서 말하는 것도 보면 김영선 전 의원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보로서도 적절하지 않고 있다라고 않는다. 후보로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다는 거지. 만약에 실제로 그랬다면, 그리고 그런 카톡들이 드러난다면 더욱더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이 굳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쪽 당대표랄지 대통령이 본인 육성으로 얘기했잖아요. 어. 말이 많네 당에서. 당에서 말이 많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누가 얘기했을까요? 말이 많은 당 윤상현 의원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닐 것 같거든요. 일단 윤한홍 의원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됐잖아요. 윤한홍 의원 그 자기가, 다음 이어지는 말이 많네 당에서. 근데 명태균 씨가 묻잖아요. 윤한홍 권성동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권성동은 얘기한 적이 없고. 그러면 윤한홍 의원은 얘기를 했다는 그러네.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윤한홍 의원은 더군다나 그 경남 쪽 정치인이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을 잘 알고 그렇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사람이니까 아마 윤한홍 의원은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김영선 후보에 대해서. 김종양 후보를 해달라. 윤한홍 의원은 그쪽으로 그렇지, 가서 그렇지. 밀고 그렇지. 이쪽은 또 지역의 맹주인데. 네, 김건희 여사랑 뭐 지금 명태균 이런 사람들은 그럼 김영선 의원으로 해달라 이렇게 양쪽에서 서로 얘기가 들어오는 상황이었다. 여기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는 판단을 못 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겠다. 전략공천 하루 전까지. 그랬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누가 본인의 스탠스를 확실하게 하면 다른 쪽하고는 척을 져야 되니까 그 상황이 싫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다른 사안들을 좀 봐야 되는데 다른 사안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지금 저 KTX 특급 열차 탔다는 그 이야기 이후에 또 나온 게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이게 주가 조작까지는 아니고 하여간
내부 정보를 먼저 알고 주가가 뛸 것이다라는 거를 예측하는 그런 대화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광고 보시고 뒷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 원 유심 경종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 만에 감동 행복 비교해보세요. 끊임없이 받아왔다. 인터넷 가입 혜택을 비교하느라 시간 낭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3년마다 가입만 해도 현금 사은품을 주는 인터넷 비교원을 소개합니다. 인터넷과 휴대폰 그리고 가전제품 렌탈을 비교원을 통해 가입할 때 최대 48만 원, 알뜰폰터는 휴대폰을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총 최대 108만 원까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현금 사은품 원치 않는다. 삼성 55인치 TV 선택 가능하고요. 인터넷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가 가입할 경우에는 신세계 상품권 4만 원을 무제한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할 때 스픽스 유튜브 보고 왔다라고 하시면 비타민 B가 고함정 비타민 B가 들어있는 웰세이브의 비타민 B 제품도 함께 드립니다. 지금 바로 1670-2571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2년 6월 20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자료들이 좀 있죠. 네. JTBC에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 대통령 온다. 그 일정은 절대 내부 정보니까 공개되면 안 돼. 법에 걸려. 이렇게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에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내일 아침에 정보가 셀까 싶었어 내가. 예? 그 대통령 온다고 아무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대통령 일정 고기 되면 그것도 법에 걸려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알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꺼번에 같이 듣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식 이야기를 합니다. 주식 이야기를 하는데 두산 관련 주식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좀 들어보죠. 뭔 말인지 알겠지요? 네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거는 오든가 말든 간에 가만히 쥐고 있으면은 나중에 네네. 되면은 네. 6, 7만 원 간다. 두산이 오를 거라고 주변 사람들은 엄청 많이 살아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샀던 사람들도 많고. 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온다, 두산이 오른다, 주변 사람들에게 사라고 했다, 6, 7만 원까지 간다. 저는 3부 체크하고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이 정권은 참 주가하고 관련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3부 체크하고 바로 도이치모터스로 시작돼서 중간에 3부 찍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네. 계속 하여튼 주식의 가격과 연관된 스토리가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내부 정보를 이런 식으로 툭툭 흘리고 사실은 우크라이나 갔을 때도 중앙아시아 쪽에서 사업하는 사업가 지인이 먼저 알고 저한테 전화를 해주기는 했었어요. 저도 들었거든요. 3부 토건? 아니요, 우크라이나에 대통령 온다. 아 예. 근데 그게 이제 그 몰랐었잖아요. 네. 몰랐는데 한 일주일 전에 이제 그 안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 예. 예, 해외 근데 이제 그게 그 삼부토건의 주가와 그냥 연결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누가 어떤 장난을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도 창원에 와서 두산 방문하는데 그게 어떻게 주가랑 또 바로 연결이 되고 그거를 이게 어떻게 이게 공교롭게 계속 이러지? 그러니까 일반인 예. 저같이 이제 주식 투자를 안 하는 예.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음. 할 돈도 없고 네. 뭐 빈털터리로 예. 살고 있습니다. 네. 뭐 근데 지금은 예. 한국 주식을 그러니까 무주식이 상팔자예요. 예. 전 세계 주가는 다 잘 나가는데 한국 주식은 오늘도 2,500 왕창 선이 깨지는 것 같던데. 예, 그렇죠. 1,500선이 무너지고 그래서 주식이 없으시면 축하받을 일이에요. 예, 그거. 아니, 근데 그게 네. 이제 다른 자산이 있는데 주식만 없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 자산도 없어서 그게 문제인데 예, 예. 아무튼 이런 사람이 보기에는 대통령이 뭐 창원에 온다 그러면 이제 오는가 보다 뭐 차가 막히겠네 뭐 사람들이 뭐 많이 모이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 대통령이 창원에 온다 창원에 오면은 무슨 얘기를 할까 창원이니까 뭐 탈원전을 비난하고 원전 생태계를 뭔가 살리겠다고 하겠구나. 그러면 원전 생태계를 살리겠다고 하면은 여긴 뭐냐? 아, 두산 에너빌리티일 거야.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리겠구나.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을 사야겠다. 이 생각을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명태균 씨가 뭐 어떤 투자자면 전업 투자자이거나 아주 투자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면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옛날에 이명박 정권 때 5만 원을 만들었어요, 신권을. 그럼 5만 원을 만들면 저 같은 사람 그냥 이제 5만 원이 생기는구나, 신기하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어떤 사람이 그 돈이 많은 분이었어요, 그분도. 5만 원이 생긴다. 그러면은 현금 지급기 만드는 회사 주식을 사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그때 생각을 스마트하시네. 했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진 분이 있어요 또. 예. 그런 분이면 인정을 하겠는데 명태균 씨가 그 수많은 우리가 녹취를 들었는데 그 수많은 녹취 중에 뭐 주식 투자 얘기를 한 게 있는가? 신용불량자라면서요. 신용불량자여가지고 자기 통장도 없는 분 아닙니까? 그렇지. 그런 분이 주식에 관심이 있을 리도 없고 그렇죠. 관심을 가진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한 번도. 주식에 관심이 없어요 이분이. 네. 근데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만 대통령이 온다. 김건희 여사하고 창원에 온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르니까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다. 이 얘기를 어디서 누구에게 들었을까? 그런데 마침 김건희 여사가 다른 데서 뭐 움직일 때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주식 투자와 관련된 어떤 뭐 여러 가지 좀 이 부적절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다. 그러면 연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혹시 김건희 여사가 뭔가 이제 조언을 해줬나에 대해서 그런 의심을 만들게 한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녹취록 얘기가 나오는 게 벌써 박한수 경남지사가 알려줬다고 명태균 씨가 직접 얘기를 했다고 지금 여기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박한수가 얘기해 준 거라 22일 날 하고 그 사이에 25일 사이에 대통령이 내려온다고 지사한테 연락이 왔어. 지사가 먼저 연락해 줬다는 얘기예요, 지금. 명태균 씨 주장으로는. 그러네. 그럼 박한수 지사하고 뭔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도 이름이 나왔잖아요. 예. 김건희 여사랑 같이 봤니 어쩌니 이런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예. 근데 요거는 그 박한수 지사는 지금 부인하고 있단 말이죠. 당시 그러니까 6월 1일 지방선거에 당선된 당선자들이 도지사에 취임하는 건 7월 1일자로 취임을 하니까 예. 그러니까 아직 지사가 아니고 당선인 신분이었단 말이죠. 예. 박한수 의원은. 그래서 자기는 당선인 신분이라 몰랐다. 근데 몰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상장 주식 회사에 방문하는 거는 보통 보안을 지키고 3시 반에 장 끝난 다음에 언론에 릴리스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특히 대통령이 움직이면 네. 주가하고 바로 이게 연동되기 그렇죠. 때문에 되도록이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장 끝난 다음에 언론에도 알려준단 말이죠. 그래서 당선인 신분인 사람에게 알려줬을까? 대통령의 방문 사실을, 그것도 특정 기업 방문 사실을 그런 의문은 좀 들어요. 그러네. 근데 예. 공교롭게 이게 대통령 방문이 아니고 대통령 부부의 방문이었단 말이죠. 두산 에너빌리티. 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방문은 확실한 메시지는 갖고 있죠. 왜냐하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른바 탈원전 정책 때문에 그렇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원전 기업인데 그때 제 기억에 한 4천억짜리 발전기를 만들어 놓고 납품을 못하게 돼서 에너빌리티에서 구조조정도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곧 취임한 지 얼마, 당시로는 얼마 안 된 대통령이 대표적인 원전 기업인 두산 에너빌리티를 방문한다는 얘기는 탈원전 정책을 바꾼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러면 정치적 의미가 에너빌리티는 있죠. 네. 좋아진다는, 당연히 뭐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공교롭게 또 주가를 보면 당시 6월 22일이 단기 저점이었어요. 네. 근데 대통령 방문 사실이 알려진 그 다음 날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한 2달여 동안 거의 50% 가까이 주가가 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호재는 호재예요. 다만 명태균 씨가 실수한 건 한국 주식을 잘 몰랐던 거지. 두산 에너빌리티가 6, 7만 원 간다는 거는 그건 미국 기업이면 그렇게 돼요. 근데 그렇게 주가가 올라가기에 지배주주들이 놔두질 않거든. 네, 그렇지. 주식이 올라가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두산 바켓을 분리해서 이렇게 로보틱스에 갖다 붙이고 이런 건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김현호 의원님이
관련해서 책을 쓰셨어요. 그 그러니까 책 굉장히 이름이 잘하시는 뭐였었죠? 것. 소액주주 혁명. 소액주주 혁명이라고 저도 책을 보고 한번 같이 그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경제쇼에서 그 아닌가? 제가 그때는 그때 아니고 탔었죠. 그때 같이 했었어요. 아니 홍사훈 그때는 홍사훈 예, 기자였나? 소액주주 혁명 주제로는 는 아니었고 그때 책은 라디오 봤어. 했을 때는 네, 책은 그거 봤는데 다르시잖아요, 얘기하는 게. 아니 근데 똑같아 생각이. 저는 그래서 이제 그 김영남 의원님 같은 분이 사실은 국회에 저런 보수적인 그 분이 계셔야 이게 좀 균형이 맞을 것 같아. 관련해서 이렇게 하면 분명히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도 생각이 많으실 거예요. 예, 예. 분명히. 네, 뭐 이건 좀 다른 네. 얘기지만 네. 여기 기사에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김건희 여사하고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내려올 때 김건희 여사도 같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이 와서 또 그 전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특별 열차 태워줬다고 하잖아요. 봉하마을 갈 때 명태균 씨 같이 탔다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다시 또 창원 내려가는 일정에 대해서 뭔가 교감을 나눴을 가능성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내려가면 같이 만나요. 이렇게 만나자고 얘기를 했으니 김건희 여사하고 명태균, 김영선 세 명이 만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안수 이제 당시 당선인이겠지만 박안수, 명태균, 그다음에 김영선 이렇게 연결되는 김건희 이렇게 연결되는 뭔가가 소통이 계속 이루어졌었다고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2일 날하고 25일 사이에 대통령이 내려온다고 만약에 박안수 당선인이 얘기해 줬다면 명태균 씨는 틀림없이 김건희 여사한테 아 그때 내려오시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려가면 만나요, 우리. 그러면은 그 경호 뚫고 거기 들어가서 만났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 그때 보이네요. 이렇게 같이 만나요.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미리 만나기로 얘기가 돼 있어야 그날 내려왔을 때 창원에서 같이 만날 수 있었던 거지. 그러면은 그 정도까지는 얘기가 충분히 될 수 있었던 거고 제가 더 흥미롭게 보는 건 뭐냐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하고 어떤 소통 거짓말이라는 게 티가 나잖아요. 아 거짓말인 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대통령 휴대폰 가지고 새벽 대여섯 시까지 뭐 누군가에게 감사하다고 하는 뭐 그런 소통했다고 명태균이라는 사람하고 소통을 그런 소통으로 지금 치부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런 얘기가 되면 김건희 여사는 폰은 대통령이 못 봤다고 하니까 김건희 여사는 끊임없이 소통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기 폰으로 예. 대통령 폰이 아니라 소통하고 대통령 전용 열차도 태우고 대통령 창원 갔을 때도 만나고 돈도 줬잖아. 돈도 금일도. 500만 원 줬다고 하고 지금 이게 검찰이 확인한 게 돈을 500만 원을 명 씨가 그렇게 진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네. 명 씨는 돈은 받았는데 교통비조로 받았다고 하고 강혜경 씨나 이런 사람은 네. 500만 원이다 500만 이렇게 원이다. 얘기를 하는 거고 액수는 지금 정확하지는 않죠. 네, 액수는 이제 강혜경 그렇죠. 씨 주장으로는 그런 거고 명태균 씨가 교통비 쪽으로 받긴 했는데 많이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많이 받았다. 옛날에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이제 대통령 그만두고 난 다음인가 뭐 이럴 때 기자들이 가서 이제 설날에 세배를 했었던 때가 있거든요. 90년대 초반까지도 그랬는데 그때 이제 기자들 선배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00만 원을 줬다 그러더라고요. 100만 원을.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500만 원이다 그러면 특별한 사이에 기자들한테 보통 100만 원 그거는 아마 그 김우성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활동했었을 때도 기자들이랑 보통 통용되는 게 자기랑 친한 기자들은 100만 원을 줬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출입 기자들 그 정도 레벨들은 이제 야당도 다 포함됩니다. 근데 이제 500만 원이면은 거의 대통령급으로 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야의 중진 거의 대표급들이 100만 원이었거든요. 아니, 그리고 이제 퇴임하신 분이 100만 원이었고 기자한테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의힘 지도부였던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예. 당원 행사 지역에 내려가면 예. 돈을 이제 거마비 쪽으로 챙겨준다고 하더라고요. 뭐 적게 주면은 뭐 100만 원, 200만 원도 주지만 500만 원 주는 경우도 있대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500만 원 약간 좀 특별한 의미가 있지 많이 않습니까? 준 거죠. 네. 왜냐하면 예. 그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이제 특활비를 꽤 많이 썼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당 원내대표 특활비가 제가 알기로는 월 한 4천만 원 정도 나왔었어요. 그 당 대표는 그 국회에서 지급되는 특활비는 없고 당비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원내대표, 당 대표는 그때 이제
그 정도 액수를 월에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뭐 기자들한테 뭐 떡값을 준다든지 이렇게 썼던 건데 이제 영부인은 원래 특활비가 없잖아요. 있을 수가 없지. 그렇지. 대통령 특활비 같이 쓰는 건데. 그렇죠. 같이 쓰기 전에는 같이 쓰는 없죠, 건데. 돈이. 지금 제2부속실도 없으니까 같이 쓰는 거지 지금. 그러네. 그런 상황인 그러니까 이 거죠. 돈을 줘야겠다는 특활비인 것도 문제겠지만 그것도 당연히 문제지만 이 돈을 줘야겠다는 마음은 어디서 나왔을까? 그럼 결국 그치. 우리 아니 한 번 더 짚읍시다. 특활비면 우리 세금이네. 그렇죠. 그렇죠. 만약 그렇다면 만약에 특활비에서 나왔다고 하면 그렇죠. 특활비에서 나왔다고 하면 그렇죠. 근데 이제 개인 재산에서 나왔다고 하면 또 그거는 별개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네. 그 개인 재산이 신고된 50억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숨겨진 데서 나온 건지 추적을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네. 근데 아무튼 줬다면 그 왜 줬을까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택시비를 하라고 준 것이냐 아니면 그 주고자 하는 마음은 명 선생님이 수고를 워낙 많이 하시니까 이제 준 거냐. 그러면 그 수고란 뭐를 수고하신 거에 대한 대가냐. 그렇죠? 뭐 정확한 이 정산해 가지고 대가는 준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금 추정하기로는 이제 오늘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보면은 당연히 대선 때도 고생을 많이 하고 대선 그치. 이후에도 이런저런 고생을 많이 한다는 거를 김건희 여사가 알고 그것에 대해서 소액이 그 고생한 거에 비하면 소액이지만 고생한 거에 비하면 소액이지만 치하하는 의미로 줬다라는 거 아니냐 결국은 그러면 이 무엇을 했다라는 게 나름대로는 규명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또 단서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아니 뭐 그게 중요한 거죠. 국회의원 공천도 선물로 줬는데 뭘 또 취할 게 있을까? 또 뭘 또 고맙다고 500만 원씩 줄 게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뭐 안 들 수가 해몽을 해줘서 이제 그거를 해몽을 해도 이분들- 해몽값으로 500만 원 이분들 주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식당에서 이렇게 서비스 해주시는 분들에게 후하게 좀 드리는 그 정도로 생각했었을 수도 있어요. 500만 원을요? 아니, 대통령 영부인이 아니 자기 돈이 만약에 아니라면 뭐 국민 아니면 세금이 역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만약에 공천 개입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거의 뭐 정치적으로는 입증이 끝났습니다만 예. 아니 2022년 6월 1일 선거에도 공천을 줬고 네. 또 나중에도 내가 500만 원씩이나 따로 챙겨줬는데 뭘 24년 총선 때 공천을 또 달래? 달래. 그치. 이렇게 생각할 수도 그렇지. 있잖아요. 그렇지 의미가 네. 여러 가지일 수 이미 있겠다. 계산 끝난 거지. 그 정도 해줬으면 됐지. 그러네. 그랬기 때문에 음. 이번 4월 총선에서는 공천이 안 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아니, 생각할 수도 대통령이 있겠죠.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달래려고 연락을 주고받았다. 근데 그러니까 달래는 명태균을 역할을 달래려고 명태균이 계속 나는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받을 몫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김건희 여사는 내가 해줄 만큼 다 해줬어.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창원 산단까지 챙겨줬다고 하면 다 챙겨준 거지 사실 어찌 보면 계산 끝난 거죠. 계산 완전히 끝났는데 명태균은 끊임없이 더 달라고 아마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연락이 점점 뜸해지면서 잘 안 됐을 수도 있는 거죠. 해피한 효맘님이 수억 여론조사비 수억이 아까워서 500으로 퉁친 거 아닌가 뭐 이런. 아니 근데 500만 원 외에 준 게 많잖아요. 많잖아 지금. 예. 여기까지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 해봤고요. 그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한동훈 씨의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게시글이 한꺼번에 굉장히 많이 떴더라. 이거는 누가 했는지 규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원조 친핵관이라고 할 수 있나요? 하여간 장해찬 씨 뭐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시장님 이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대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근데 한동훈 대표나 그 가족이 실제로 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뭐 그럼- 그거는 더군다나 최근에 한동훈 대표 스탠스로 보면 네.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제 같이 잘해보자 뭐 이런 분위기니까. 그걸 드러나는 일을 그걸 한동훈 대표의 스타일상 전혀 아닐 것 그렇죠. 같은데. 이제 했다고 하면 네. 뭐 이른바 한동훈 대표 팬클럽 중에 뭐 일부 아니었겠나 싶은데 뭐 그 정도죠. 근데 아니 근데 이게 왜 이름을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얘기? 가족의 이름을 또 다 아는 사람들이어야 되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그 네.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보는 이유가 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가려면 네. 실명 인증해야 되고 아, 그리고 성만 노출이 되고 이름은 노출이 안 되는데 전산 오류로
그 작성자명을 검색을 하면 실명이 노출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렇게 기사에도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검색을 해본 거지 누군가가. 그랬더니 원래는 실명이 나오면 안 되는 건데 한동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오라 이렇게 하니까 그럼 가족 이름도 검색해 볼까? 그런데 가족 이름을 검색했는데 가족 이름도 나오더라.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런 그게 시스템이? 비난하는 글이더라. 그럼 한동훈 가족인 거네? 이렇게 된 거예요. 고발한 사람 조금 이거를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은 원래 실명 인증을 해야 글을 쓸 수 있는데 대신에 글을 쓰면은 글 쓴 사람 이름은 성만 표기되고 최경영이 있었으면 최땡땡으로만 표기가 됩니다. 근데 이 이름을 검색을 할 때 최경영을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최땡땡으로 표기가 되니까는 최경영으로 검색을 하면은 최땡땡들이 검색이 안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최경영으로 검색을 하면은 최땡땡이라고 표기는 되지만 최경영이 검색이 되는 거예요. 최경영이 쓴 글들이 최땡땡으로 표기는 되지만 다 검색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람이 한동훈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실명 인증이 된 글들이 쭉 나오는데 그 글들을 보아하니 한동훈 찬양,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난, 그 다음에 한동훈과 대립했던 정치인들에 대한 비난 이런 걸로 꽉 차 있고 그 다음에 그 배우자 이름으로 검색해봤더니 한동훈의 우호적인 기사 퍼날른 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뭐 장인 이름으로 검색해봤더니 또 비슷한 거 이런 게 막 나온 거예요. 근데 요 의혹이 뭐지? 제기가 된 게 한 일주일 됐습니다. 이 어떤 유튜브가 이제 그쪽 유튜브죠. 이제 소위 말하는 친윤 유튜브죠. 거기서 막 야 이런 게 있어 뭐 하면서 그 유튜브의 의혹 제기 핵심 뭐냐면 이게 실명을 인증해야 되는 게시판이고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썼다라면은 그러니까 일가족이 직접 이런 일을 했을 수도 있지만 이 장해찬 전 최고 등의 문제 제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일가족이 이런 식으로 다 했을 수도 있지만 일종의 아이디를 막 공유를 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막 댓글팀을 운영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당원 게시판 여론 조성용으로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법으로 보면은 당의 입장에서는 이게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아이디를 뭐 해킹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식으로 뭐 댓글팀을 굴렸을 수도 있고 하면은 뭐 업무방해나 이런 게 성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 그럼 당에서 이거를 수사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수사 의뢰를 하기 위한 전 단계로 뭐 뭔가 진상 조사를 해야 되니까 업무 감사를 하든지 뭐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게시판에서 검색 기능을 없앴습니다. 검색을 못하게 검색 기능을 기술적으로 없애고 그다음에 당에서 나온 입장이 우리 당에는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이 8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친윤계에서 야 이게 당이 왜 이렇게 대응을 해? 라고 시끌시끌하는 가운데 그동안 한 일주일 동안 보도도 안 나오고 국회의원들도 이걸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근데 다 조용히 있었단 말이죠. 이게 뭐 그걸 굳이 얘기를 해야 되나? 이제 이런 분위기였는데 어제 갑자기 이 장해찬 전 최고 등의 일부 이 친윤 중에서도 찐윤이라고 하는 분들이 갑자기 이 얘기를 막 키우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첫째 이 얘기를 이제 왜 한동훈 대표 쪽이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느냐 이게 이제 이상한 게 있는 것이고 둘째 왜 그동안 묵혔다가 이 시점에 왜 갑자기 들고 나오냐 그래서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기자회견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코드를 지금 맞추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지. 코드를 맞추고 용산도 화답을 한 거잖아요. 지금 뭔가 한동훈 대표가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 김건희 라인 일부 좀 정리할게. 그래서 누구 사퇴도 한다고 그러고 앞으로도 좀 그만둘게 이런 것도 있고 특별감찰관 뭐 의원총회에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랬더니 뭐 글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뭐 얘기하는 것까지는 동의할게 이렇게 맞춰가고 있었던 거잖아요. 갑자기 근데 여기서 요 얘기를 꺼내든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제가 혼자 생각할 때는 민주당에서 특검과 관련돼서 수정안을 낸다고 하니 그게 불안해서 저러나 이제 이런 좀 추정. 그 실제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받을 의사는 없는데 전혀 없는데 수정안 받을 의사는 없는데 뭐가 불안한 느낌이 들어서 좀 공포탄을 쏘고 있는 게 아닌가 친윤 쪽에서 또 다른 압박 카드일 수도 있다. 재밌네. 그냥 추정입니다, 이건. 그런 의심도 든다 좀. 장 전 최고가 법무장관 시절에 별도의 댓글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 안에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걸 제가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당대표 되고 난 다음엔 또 데리고 나왔는지 당대표 되고 난 다음에도 댓글팀을 운영하는 거네. 자기의 그 이전에 주장한 게 있으니까 그걸 또 의심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계속 뭔가 못 믿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더
다른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밟거나 눌러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조금 더 키우면 자칫하면 제2의 이준석 만들려고 덤빌 수도 있겠다. 그러네. 이거 윤리로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의심도 계속 드는데.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당 내에서 그 우리 정치가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 댓글팀은 늘 있고 여론 조작은 늘 하고 여론 조사도 못 믿고 뭔가가 거래가 되고 있고 그러면 누가 정치를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여권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랄지 대통령실의 해명 약간 좀 거짓 섞인 해명이나 모든 것들이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자중질환 자멸의 길로 가고 있는 결국은 이제 신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수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서로 싸우면서 하는 아니 게. 기본적으로 정치권 일반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 떨어지고 그렇지. 있는 가운데 지금 여권에 관해서는 더 심한 거죠. 그렇죠. 이게 하는 거 보니까 아니 이게 무슨 대통령 후보 경선부터 여론 조작을 한 거야? 뭐 여기부터 시작해서 아 여당은 공천을 저렇게 결정하는구나. 그렇지. 아? 저거 국회의원 공천이라는 게 별거 아니고 그냥 심 가진 사람이 전화 한 통으로 예? 김영선이 좀 줘라 하면 되는 거구나. 이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정책적으로도 문제인 게 물론 이 정부 들어서 지금 무료 대란 뭐 여러 가지 잘한 게 없습니다만 아까 잠깐 언급됐던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상법 개정에 찬성하는 걸로 입장 정리를 했잖아요. 예. 저는 이걸 국힘 쪽이 반대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거는 뭐하지? 저 사람들은 아니 표 받는 정치인들이 아닌 것 같아. 하는 거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죠. 요 진실을 알게 되면 그렇죠. 정말 강조를 화낼 안 해요. 거예요. 누가 찍어요? 강조를 안 해서 그렇지. 정말 화낼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심지어 네. 그 상법 개정은 윤석열 대통령도 찬성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 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국힘은 정작 반대야 지금. 저는 저 사람들 뭐 하자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여기까지 최근의 정치본색이었고요. 김용남 전 의원,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